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머릿속에서 이 생각 좀 치워주세요. 지은이는 클라우스 베른하르트, 독일의 정신요법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20여 년 동안 과학 및 의학 전문 기자로 일하며 우울증과 불안증, 번아웃을 연구했다. 정신요법 의사가 되어 현대 정신치료연구소를 설립한 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해 뇌를 재프로그래밍하고 불안과 강박을 없애는 특별한 치료법을 개발했다.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찾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 등의 책을 썼다. 누구나 집 현관문이나 자동차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여러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알람이 잘 설정되었는지, 다리미가 꺼졌는지 되풀이해서 확인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체로 지금 해야 할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이 조종하는 우리 몸이 첫 번째 일을 아주 잘 해내도 우리의 의식이 완수라는 말을 그 뒤에 적어넣지 못한 상태로 다음 일로 넘어가고는 한다. 의식이 이미 다음 일에 묶여 있으므로 첫 번째 일의 성공적인 완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것은 사람들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머리가 항상 한 단계 혹은 여러 단계 앞서가는 사람은 상을 받으려고 죽도록 애쓰지만 기껏 받은 상은 언제나 깜빡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상은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다. 어떤 계획이나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끝내면 도파민이 분출되고 우리는 좋은 기분이라는 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했음을 인식하고 기억 속으로 저장했을 때만 그럴 수 있다. 당신이 작은 계획을 하나 실행했을 때, 심지어 노력이 필요한 큰 일을 끝마쳤을 때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의 뇌에게 도파민 수도꼭지를 열지 못하게 한 것이다. 행복을 허락하는 것은 주의력 혹은 알아차림과 매우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뇌가 도파민을 더 많이 분출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리 즐거워하는 것이다. 물론 계획한 일을 실행했을 때나 노력이 필요한 과제를 끝냈을 때도 도파민은 분출된다. 내면의 압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때도 압박이 해소됨으로 분출되고 심지어 내면의 강박에 무너질 때도 강박이 해소됨으로 분출된다. 도파민은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다.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를 도파민의 좋은 원천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를 도파민의 나쁜 원천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특정 웹사이트를 아주 잠깐만 보려 한다. 잠시 휴식하는 것은 괜찮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눈 깜짝할 새에 30분 혹은 1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해야 할 일은 그대로다. 이때 느끼는 좌절감은 과연 도파민 금단 현상이라 할 만하다. 강박과 중독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좋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해냈을 때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상을 주며 즐기는 것이다. 이때 일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충분히 뿌듯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일이 신경학적으로 뇌에 긍정적으로 저장될 수 있고 강박증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강박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정신 나간 사람인 것은 아니다. 특이하고 이상한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라면 놀랄수록, 심지어 역겨워할수록 그 생각은 더 자주, 더 강렬하게 돌아온다. 왜 그런 걸까? 인간의 뇌는 부정어로는 생각하지 못한다. 아니다, 않다, 전혀 땡땡하지 않다, 땡땡 없이, 땡땡이 아닌 같은 말을 부정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일단 그 만행을 아주 짧게라도 상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뇌는 그 만행을 만행으로 소화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 상상한 다음에야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비밀은 다 누설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는 그 끔찍한 장면이 이미 우리 뇌 속에 강하게 박혀버린 것이다. 강력한 감정이 동반된 생각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 생각은 우리 뇌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진화 과정에서 우리 뇌는 강한 감정을 동반하는 경험과 생각이 대개 사활이 걸린 중대한 일임을 배웠던 것이다. 원치 않는 생각도 극단적으로 강력하게 저장된다. 그런데 이런 일은 두려운 생각을 한 후 바로 이어서 겁에 질려 걱정할 때 발생한다. 산발적으로 흘러가던 끔찍한 생각은 강력한 감정이 동반될 때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생각이 된다. 누구나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한다. 자신이 가진 도덕성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타인을 해치거나 심지어 죽이는 상상도 드물지 않게 한다. 누구나 때론 경악할 만한 생각을 하는데 97%의 사람은 강박증 환자와 무엇이 어떻게 다르기에 강박증이 생기지 않는가? 가장 분명한 답은 이것이다. 97%의 사람들은 그런 망상에 대해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2, 3%의 사람들은 그런 망상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 한다. 무언가 기묘한 것일수록 뇌의 신경세포 깊이 들어가 박힌다. 기본적으로 강박적 생각은 상당히 기묘하기 마련이다. 우리 클리닉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흔한 강박적 생각 중에 하나는 자기 아이에게 뭔가 끔찍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한 젊은 엄마도 나에게 그런 상황을 토로했다. 그날 그녀는 부엌에 서서 커다란 칼로 야채를 썰고 있었다고 한다. 3살 난 아들은 바로 옆바닥에 앉아 얌전히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자신이 칼을 들고 아이에게 덤비는 장면이 떠올랐다. 너무 놀란 그녀는 얼른 칼을 치웠고 아이 곁에 앉아 아이를 오래 안아주고 나서야 진정할 수 있었다. 강박증 환자는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한다. 통제력을 잃을 것 같아 불안해하고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을 결국 실행해 최악의 상태가 벌어질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강박증 환자는 정신이 나간 것도 위험한 사람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박 행동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자 강박 행동으로 도망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다. 무엇이든 하면서 바쁘게 지내야 뇌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지?
실제로 숫자, 정리, 씻기, 반복, 수집 강박으로 바쁘게 움직일 때 뇌세포는 너무 바빠서 한동안은 강박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상태에도 금방 익숙해진다. 강박 행동의 안정 효과를 계속 유지하려면 더 많은 숫자를 세고 더 정리하고 더 씻어야 한다. 의도는 좋았으나 방법이 나쁜 상황이다. 자신의 아이를 칼로 해칠까봐 불안했던 젊은 엄마는 다행히 늦지 않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중립화란, 환자들이 강박적 생각을 강박 행동으로 통제하는 행위를 뜻하는 전문 용어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의 뇌가 부정으로는 생각할 수 없으며 비합리적인 상황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기묘하고 폭력적인 상상 때문에 두렵고 무섭다면 더 기묘한 상상으로 대처할 때 가장 빨리 멈출 수 있다. 기묘한 상상이 꼭 무서울 필요는 없다. 강박증과 싸울 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는 것은 무서운 생각이 아니라 유머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환자분의 뇌가 칼을 들고 아들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누군가 거대한 자석을 부엌 천장 안에 설치하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겠죠. 자동차 하나 정도는 가볍게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자석 말입니다. 다음에 칼로 아들을 해치는 무서운 생각이 또 들면 그 즉시 부엌 천장에 그런 자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엌에 있는 칼이란 칼은 다 천장으로 천천히 움직이겠지요. 속도를 높이다가 탁 하고 칼날이 천장에 붙겠죠. 천장에 칼들이 너무 강하게 붙어서 엄청나게 힘을 들여도 떼어낼 수가 없어요. 환자분은 새 칼을 한두 개, 아니 더 많이 사서 쟁여 놓아야 하겠지요. 강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칼이 슝 하고 전부 올라가 버릴 테니까요. 어쩌면 며칠 만에 100개도 넘는 칼이 부엌 천장 회반죽 속으로 깊이 박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설치 미술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강박증을 없앨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칼로 아들을 해친다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데 두려움이나 좌절 같은 강한 감정들이 동반될 때 안타깝게도 그 생각은 우리 뇌에 신경학적으로 더 강하게 굳어져서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 뇌의 이런 특별한 저장 과정을 역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강박적 생각을 강박적 생각으로 물리치는 것이다. 뇌 과학에 따르면 비합리적이거나 감정이 충분히 동반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기억 저장고에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저장된다. 그러니 더 나은 상상,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기묘해서 즉시 머릿속에 박힐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비현실적으로 보여서 우리 뇌가 진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상상을 의도적으로 이용해보자는 것이다. 반대 상상이 기묘하고 웃길수록 처음의 강박적 생각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더 커진다. 첫 번째 상담을 마친 날부터 리허설이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 중이었다. 칼을 꽂아두는 나무 상자에 눈길을 주자마자 그 위협적인 장면이 다시 상연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주 짧은 순간 동안만 그랬다. 그 즉시 그녀는 거대하고 강력한 자석을 상상하며 나무 상자 속 칼들이 모두 천천히 위로 올라가다가 칼자루까지 천장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
며칠 안에 원래의 강박적인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반대 상상도 점점 하지 않게 되었다. 한 달 후에는 모든 상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방금 설명한 이 치료법을 나는 ABS 요법이라고 부른다. 뇌 바탕의 합리적인 스토리텔링을 뜻한다. 이 치료법은 정신치료 용도로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적절히 들려주는 방법이다. 주제에 맞으면서도 최대한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환자의 무의식 깊이 주입해서 기존의 강박적 생각을 확실히 쫓아내는 것이다. ABS 요법의 기본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나 정신요법 의사 폴 바칠라빅처럼 현대의 저명한 정신치료 선구자들이 역설적 간섭 개념을 통해 이미 많은 치료 사례들을 남긴 바 있다. 그런데도 이 방법이 강박증과 불안증 치료에 그다지 자주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놀랍다. 강박증 환자와 불안증 환자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즉각적으로 도주 혹은 싸움 모드로 들어가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즉 아드레날린을 굉장히 많이 분출한다. 그런데 불안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도주를 선택하는 반면 강박증 환자는 거의 항상 싸움을 선택한다. 다음은 불안증 환자의 생각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얼 해도 나빠지기만 할 거야. 무엇으로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어. 다음은 강박증 환자의 생각입니다. 나는 뭔가를 해야 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지기만 할 거야. 나만이 그 일을 막을 수 있고 반드시 내가 막아야 해. 엘리베이터 앞에만 서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던 여성 환자가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숨이 막혀 죽는 장면들이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나는 제일 먼저 고전적인 역설적 간섭요법을 쓰기로 했다. 약간 놀리듯이 이렇게 말했다. 사실 엘리베이터는 정말 위험해요.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설계된다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환자는 어리둥절해하며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환자분을 놀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혹시 현재 엘리베이터 제조사가 대부분 마피아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눈엣 가시 같은 놈을 시멘트에 담가 바다에 버리는 수법은 이제 한물 갔어요. 이제는 훨씬 더 고상하게 엘리베이터로 처리한답니다. 적당한 때가 오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고 하고 희생자가 숨이 막혀 조용히 죽어가는 것을 편안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환자는 웃음과 짜증이 반반 섞인 말투로 말했다. 선생님, 그만하세요. 저를 놀리는 짓은 저 스스로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었다. 환자분을 불안증 환자로 만드는 자꾸 떠오르는 생각은 엘리베이터에서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해봅시다.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해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숨이 막혀 죽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럽연합은 1988년에 시장에서 파는 오이가 어느 정도까지 굽어야 하는지조차 법으로 정했는데 엘리베이터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마피아나 또 다른 나쁜 권력이 관련된 게 분명해요.
내가 악당 같은 웃음을 흘리는 동안 환자는 나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조금씩 설득당하고 있었다. 잠시 후 활짝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이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사귀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유명한 가수라든가 배우도 좋습니다. 환자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더니 조지 클루니가 참 멋진 것 같다고 고백했다. 완벽해요.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모습이 떠오른다면 그때는 우연히 조지 클루니와 같이 갇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인간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인간은 고통이 크거나 목표가 클 때 변한다. 이 두 동기를 이중으로 함께 이용하면 치료는 더욱 빨라진다. 이야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강박증과 불안증 치료만큼 이 멋진 도구를 이토록 드물게 사용하는 분야도 없는 듯하다. 이만큼 스토리텔링 치료가 적절한 질병도 없을 텐데 말이다. 왜냐하면 강박증과 불안증은 본질적으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질병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떠올리기 싫어하는 그 모든 위협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고 계속 이야기로 남을 거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이야기로 이야기와 싸우지 않을까? 하나의 오롯한 상상이 한 인간을 아프게 할 수 있다면 적절한 반대되는 이야기도 그 인간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흥미로운 질문은 강박증 환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강박 행위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스스로 그 강박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느냐다. 강박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나는 어떻게 강박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으로 더 마음의 안정을 찾는가?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가 청각적 형식이다. 이 형식에서 우리는 대개 우리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무언가를 기억 중일 때는 부모나 배우자 같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생각을 부르는 두 번째 형식은 시각적이다. 시각적 생각은 청각적 생각보다 대체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다음은 1842년에 출간된 생각은 자유다 라는 민요의 가사다. 생각은 자유.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생각은 밤의 그림자처럼 도망치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걸 쏠 수 있는 사냥꾼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은 여전히 자유지. 다음번에 강박적 생각이 다시 찾아오면 당신 머리 어디에서 부정적인 대화가 더 분명하게 들리는지 꼭 살펴보길 바란다. 왼쪽에서 들린다면 작은 악마가 당신의 왼쪽 어깨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자. 당신의 악마가 힘을 발휘할 때 즉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으며 그 작은 악당을 꽉 잡는다고 상상한다. 그 악당이 당신의 오른쪽 어깨에 앉아 있다면 왼손으로 잡는다. 그리고 동시에 자유로운 팔을 가슴에서 교차시키며 반대쪽 어깨에 앉아 있는 당신의 천사를 잡는다고 조용히 상상한다. 이제 둘의 자리를 바꾸며 악마를 천사의 자리로, 천사를 악마의 자리로 보낸다. 그런 후 두 손을 다시 내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본다. 많은 환자들이 둘의 자리를 바꾼 즉시 갑자기 악마가 입을 다물었다고 말했다. 계속 자리를 바꾸는 행동을 반복해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고집센 악마도 자기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당신의 의지를 받아들일 것이다. 심한 숫자 강박을 지닌 한 청년은 악마와 천사가 각각 어느 쪽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느낌상 머리 중앙에서 그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악마가 환자분의 머릿속 혹은 어디든 원하는 곳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쪽 어깨나 무릎 위도 좋습니다. 아니면 환자분 앞에 떠 있고 환자분이 응시하는 방향을 보고 있는데 환자분만 그 악마를 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환자분이 의식하는 모든 것을 악마가 대신 세워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지금 그 악마는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숫자를 세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앞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떠 있고 저는 악마의 뒷모습만 보입니다. 손가락으로 책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세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소리로 빨간 표지 책들을 세고 있어요. ABS 요법을 통해 환자와 나는 방금 머릿속 상황을 하나 만들었고 숫자 세기 강박의 위치를 옮기는 데 성공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분리라고 부른다. 어떤 느낌이 자기 몸속이 아닌 바깥에 존재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난 청년은 자기 대신 악마가 숫자를 세도록 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다고 했다. 하지만 더 기묘한 실험이 기다리는 중이었다. 지금 당장 환자분의 그 숫자 마스터, 악마의 손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세요. 아주 단단히요. 이제부터 악마가 숫자를 세려고 하면 환자분은 하나, 둘, 셋, 넷 대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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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만 듣게 될 겁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꽉 누르며 바보 같은 소리를 냈다. 우리는 둘 다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은 상담 시간 동안 나는 틈만 나면 거듭 손으로 입을 꽉 막고 당황한 듯 음, 음, 하는 소리를 냈다.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얼마나 진지하게 연기했던지 우리 둘 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고 말았다. 한 달 후 청년은 강박이 상당히 사라진 상태였다. 그의 스트레스가 극단적으로 심할 때만 그 작은 악마가 손발이 묶이고 재갈을 문 채 나타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쳐댔다. 최소한 청각적 강박증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이 치료법으로 수없이 많은 치료에 성공했다. 숫자 세기, 특정 단어 음송, 개념 반복해서 말하기 등 말과 관계된 모든 증상이 청각적 강박증에 속한다. 소리내어 크게 말하는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뇌는 한 가지 생각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생각에 대해 불안과 웃음 중 단 하나의 감정만 느낄 수 있다. 환자가 자신의 강박증에 대해 웃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즉시 강박적인 생각이 부르는 공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뇌 속 신경세포들의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다. 그전에는 불안의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던 생각이 이제 웃음의 신경세포와 연결된다.
이것이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치유 효과도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30대 중반의 한 여성 환자를 간단히 우태라고 부르겠다. 우태에게는 자동차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강박증이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사는 동네에서 자동차 여러 대가 도난당했던 사건이 발단이었다. 우태는 폭스바겐 비트를 몰았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정말 사랑하게 된 차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심지어 그 멋진 친구에게 루찌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우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존경하는 최면 치료사 밀턴 에릭슨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좋은 치료사는 환자가 설명한 모든 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루찌는 치료에 이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였다. 폭스바겐 비트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사람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두 개의 둥근 전조등은 커다란 눈 같고 보닛에 붙은 작은 폭스바겐 로고는 들창코처럼 보이고 범퍼 아래의 공기 흡입구마저 인간의 입을 빼닮았다. 우태는 루찌가 제대로 잘 잠겼는지 5번에서 7번을 확인해야 했다. 마침내 집으로 들어가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자동차 키를 또 눌러봐야 할 때도 드물지 않았다.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동차의 센서가 반응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땐 굳이 몇 미터씩 다시 돌아가 자동차가 불빛을 내서 잠겨 있다고 알려주는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했다. 첫 상담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환자분께서는 루찌가 지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있는지 아시나요? 강박증 주인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자동차에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환자분이 3-4번씩 다시 확인할 때마다 어쩌면 루찌는 동네의 다른 자동차들 사이에서 이미 오랫동안 놀림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기 봐, 루찌가 자기 강박증 주인과 함께 있네. 또 깜빡거려야지. 이제 겨우 5번 깜빡거렸잖아. 불쌍한 꼬마 루찌는 창피해서 땅으로 꺼지고만 싶을 거예요.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나 했더니 환자분이 또 돌아와서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자동차들이 너무 크게 웃어서 웃음소리가 5블록 너머까지 들릴 겁니다. 당연히 환자와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에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야기를 하며 웃긴 대목마다 마치 루찌가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누나를 굴리는 걸 잊지 않았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나는 웃음 폭탄을 최소 10번 이상 날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 환자의 머릿속 신경세포의 연결도 치료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적당히 좋아졌다. 그날 다시 자동차에 탔을 때 우태는 킬킬거리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묘사했던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태는 루찌를 일단 한 번만 잠그고 재빨리 몇 미터 걸어갔다. 그리고 다시 잘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창피해서 누나를 굴리는 루찌의 모습이 떠올랐다. 2번째로 자동차를 잠그기는 했지만 그때 그녀는 다른 자동차들이 루찌를 놀리는 상황을 떠올렸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뇌는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사랑한다. 이날 우태는 자동차 문을 3번만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우태는 며칠 동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 2013년 나와 아내는 최신 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불안과 공황 발작에 익숙한 뇌를 말 그대로
재프로그래밍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만의 치료법을 개발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을 집중적으로 촉진해 불안증을 확실히 없애주는 10문장 요법이다. 이 요법으로 효과를 보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부정어 없이 쓴다. 둘째, 긍정적 문장만 쓴다. 셋째, 무조건 현재 시제로 쓴다. 넷째, 최대한 구체적으로 쓴다. 다섯째,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만 쓴다. 예를 들어, 나는 강박적 생각 없이 집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문장은 나는 기분 좋게 집을 나서고 밖에서도 안전하고 무사하다고 느낀다가 될 것이다. 내 환자 우태의 통제 강박은 자동차에 관한 것이었을 뿐 다행히 현관문이나 전등 같은 다른 장치들로 번지지는 않았기에 10문장이 아니라 딱 한 문장만 만들면 되었다. 나는 내 자동차를 매우 신중하게 딱 한 번만 잠근 다음 기분 좋게 내 갈 길을 간다. 정신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정신적으로 없앨 수 있다. 애초에 강박증이 없었던 것처럼 잘 사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우리 뇌는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정신적으로 강박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현실에서도 강박증이 더 빨리 줄어들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것만이 결국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박증의 형식을 알아내는 것은 좋은 치료의 시작이자 끝이다. 강박증의 형식은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가장 잘 알아낼 수 있다. 환자의 통제 강박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청각적으로 아니면 시각적으로? 그것도 아니면 두 채널 모두? 머릿속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혹시 강박증이 어떤 느낌 때문에 생긴다면 그 느낌은 어떤 것이며 환자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그 느낌을 인식하는가? 원치 않는 상상을 반대 상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원치 않는 느낌도 적절한 반대 느낌으로 없앨 수 있다. 심신상관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정신은 몸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드레날린이나 히스타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출될 때 아드레날린은 손떨림을 유발하고 히스타민은 식은땀과 위경련을 유발한다. 우리의 몸과 뇌가 불편한 느낌을 유발하는 신경생물학적 과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심신상관적 방식으로 그 과정을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 몸과 정신 사이에 난 길은 한쪽으로만 열려있는 일방통행로는 아니니까 말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을 그 반대 느낌을 강하게 상상하는 것으로 멈출 수 있다. 반대 느낌은 말 그대로 내가 없애고 싶은 느낌과 정반대인 느낌을 뜻한다. 이때 가장 좋은 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생각의 힘이라는 사실이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는 강박증을 억누르려고 하면 그 즉시 위경련이 일어난다고 했다. 위경련이 일어날 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식간에 위장이 반으로 쪼그라드는 것 같고 납처럼 무거워져요. 색깔은 우중충한 짙은 회색이 분명하고 그럴 때마다 배가 매우 뜨거워져요.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그런 위경련을 느끼면 꼭 최대한 생생하게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선생님의 위장이 풍선처럼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그 풍선은 눈처럼 하얗고 북극에 있는 것처럼 차갑습니다. 공기는 원래 가벼우니까 선생님의 위장도 부풀어 오를수록 더 가벼워집니다. 그게 치료법이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간단하면 제가 왜 여기까지 치료받으러 왔겠어요? 하지만 다음 상담 시간에 그는 내가 조언한 대로 했더니 정말로 위경련이 조금씩 줄어들어 깜짝 놀랐다고 했다.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듯한 현기증은 머리가 앞뒤로 흔들린다고 집중해서 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반대로 앞뒤로 흔들릴 때는 좌우로 흔들린다고 상상하면 도움이 된다. 머리가 빙빙 도는 듯한 현기증은 어떤 방향으로 도는지 잘 살핀 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상상한다. 까무러칠 것 같은 느낌이나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때는 자신이 앞이나 뒤, 왼쪽이나 오른쪽 중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반대 방향으로 당신을 끌어당기거나 미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상상한다. 팔다리가 간지러운 느낌. 이런 간지러운 느낌을 환자들은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다고 표현할 때가 많다. 개미들이 팔다리 아래쪽으로 기어간다고 느낀다면 방향을 바꿔서 위쪽으로 기어가게 한다. 간지러워서 뜨거운 느낌까지 든다면 개미들이 모두 얼음 조각을 이고 걷는 모습을 상상한다.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다면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벨트로 가슴을 꽉 조이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 그럴 땐 실제로 그런 벨트가 있다고 상상한다. 벨트끈을 잡고 벨트를 확 풀어버리는 모습을 떠올린다. 떨림은 조금 특이하게도 반대 느낌을 떠올리기보다 오히려 그 느낌을 과장하면 불편한 느낌이 사라질 수 있다. 몸의 떨림을 느낀다면 의식적으로 더 빨리 떨어보길 바란다. 더 빨리 떨수록 떨림이 점점 더 미세해지다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미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강박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말도 믿는 경향이 있다. 물건은 주인의 특징을 넘겨받는다. 예를 들어 룬 문자 같은 상징은 어떤 힘을 갖는다. 비범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사건들이 많다. 생각만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혼 혹은 신이 존재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통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미신적 사고가 밀교를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위에 열거한 마지막 믿음만 봐도 그렇다.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우리는 하나의 광자 혹은 전자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오래되었다. A 지역에서 한 부분이 움직이면 B 지역의 다른 한 부분도 똑같이 움직인다. 이른바 양자 얽힘으로 하나인 것, 동일한 것이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것이다. 심지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러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영혼 혹은 신이 존재한다라는 믿음도 한번 살펴보자. 신에 대한 믿음은 모든 종교의 기본 법칙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신적 사고는 아주 정상적인 사고다. 생각만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도 마찬가지다.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매일 생각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지난 40년간의 관련 연구들을 통합하고 평가한 어느 메타 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우리의 생각이 표정이나 제스처 등 비언어적 소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과 세상의 반응에 매우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좋든 싫든 과학과 종교 둘 다 미신적 사고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우리는 인간 정신의 이런 경향을 거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나는 어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간 정신의 힘에 한계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스스로 자신의 상상력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믿음 문장이란 진짜로 맞는 사실인지 의심하지 않고 하는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최소 70번 이상 믿음 문장으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 자기만의 믿음 문장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차리려면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다. 당신의 생각을 모두 믿지는 마라. 도널드 마이켄바움, 아론 백, 엘버트 앨리스 같은 인지행동 치료의 창시자들은 이미 옛날부터 부정적 믿음 문장의 힘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잘 알았다. 그래서 인지치료에서도 환자가 자신의 생각을 다 믿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은 내가 일상에서 자주 말하는 믿음 문장의 예이다. 오늘 어쩐지 모든 게 다 힘이 드는군.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일단 다음에 4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1. 이것은 진실인가? 2. 나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는가? 3. 이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4. 이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때부터다. 바로 뒤집음이라는 단계다. 우리는 본래의 믿음 문장에 가장 반대되는 문장을 만들고 둘 중 어느 쪽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 조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어쩐지 모든 게 다 힘이 드는군의 반대 문장을 한번 생각해보자. 다음은 내가 생각한 문장이다. 사실 오늘 대체로 아주 좋아. 그냥 하기 싫은 일이 하나 있을 뿐이야. 이 문장을 떠올리다가 나는 불현듯 깨달았다. 내 세금 신고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가 며칠 전에 서류 몇 개를 더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 서류를 금방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길고 지루할 수도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 서류를 찾는 것을 며칠 미뤘다. 하지만 정오쯤에 그 미루기에 짜증이 났다. 그래서 오늘 어쩐지 모든 게 다 힘이 드는군 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나는 최악의 경우라도 1시간이면 서류 찾기에 충분하다고 어림잡았다. 좋아하는 노래들만 모아둔 플레이리스트를 틀고 라떼 마키아토를 만들어 커다란 잔에 채운 후 일을 시작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찾아야 하는 서류들을 발견했다. 단지 잘못된 믿음 문장 하나만 처리했을 뿐인데 나의 하루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를 보면 그저 놀랍기만 하다. 2017년 영국 왕립 공중보건학회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그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를 관장했던 셜리 크레머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은 담배와 알코올보다 더 해롭다. 이 조사에 따르면 특히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은 청소년에게 불행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에서 12세에서 17세의 청소년 85%가 매일 평균 3시간을 소셜미디어를 보는데 소비한다. 이 중 2.6%는 심지어 중증 중독을 결정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 이 말은 독일의 약 10만 명의 미성년자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너무 중독되어 있어 갑자기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금단 증상을 겪는다는 뜻이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중독을 확인하는 7가지 질문이다. 1. 대부분의 시간에 스스로에게 불만을 느끼는가? 2. 남들이 당신보다 흥미진진한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가? 3. 소셜미디어에서만 본 사람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는가? 4. 당장 할 일이 없을 때조차 종종 스트레스를 느끼고 소셜미디어를 봐야 안정감을 느끼는가? 5.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가? 6. 당신의 몸에 불만인가? 혹은 자꾸 환경을 바꾸고 싶은가? 7. 뭔가 놓치는 것 같아 자주 불안한가? 소셜미디어는 사실 그 이름과 다르게 반사회적인 매체다. 시기, 질투, 자기의심, 혐오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속 사람들은 필터와 포토샵을 거쳐 아름답게 꾸민 최고의 모습만 보여준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은 멋진 삶을 사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은 당신 뇌 속의 신경 네트워크로 저장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평균 6,200개의 생각이 모두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으므로 우리의 뇌는 무엇을 오래 저장하고 무엇은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선택한다. 선택의 기준은 이렇다. 가끔 생각하거나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반면 우리가 거듭 생각하는 것 혹은 끊임없이 생각하며 철저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기껏해야 약간의 미소를 짓게 하는 생각이나 꿈, 바람 등은 중요하지 않다. 강력한 느낌을 유발하는 목표, 걱정, 불안 등은 아주 중요하다. 뇌의 입장에서 생각의 바탕이 되는 느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동반되는 감정이 강력한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생각은 우리 뇌에 더 안정적으로 정박한다. 신경 가소성은 우리 뇌의 신경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은 것, 실행하지 않은 것, 느끼지 않은 것은 모두 그 신경 네트워크를 끊는다. 뇌 과학자들은 써라, 안 그러면 없어진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가진 능력을 쓰지 않으면 그 능력을 저장해둔 신경 네트워크가 사라질 것이다. 갑자기 세상에 온통 두렵고 걱정할 것들만 있는 것 같고 삶이 주는 아름다움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면 신경생물학적 이유가 있다고 볼만하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신경 가소성을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새롭고 긍정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면 신경 가소성은 아주 빠르게 은총으로 바뀐다. 우리는 누가 봐도 나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좋은 일을 나쁜 일로 보는 것은 유스트레스가 아니고 순수한 디스트레스다. 이런 일은 거의 항상 부정적인 믿음 문장이나 지나친 완벽주의 때문에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일이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위협도, 나쁜 업보도, 성격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살다 보면 안타깝게도 불운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기도 한다. 그런데 불운을 소화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 많은 불운을 겪고도 다시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충격적인 경험에서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트라우마를 부른 사건을 몇 달이고 분석하며 이해하려 애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다. 너무 많은 분석은 자꾸 트라우마를 재현하고 그 결과 끔찍한 경험을 더 잘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트라우마의 부정적인 닻에 의도적으로 다른 긍정적인 닻을 더 씌우면, 예를 들어 10문장 요법을 이용해 신경학적으로 우리 뇌를 더 나은 길로 유인하면 환자들은 그 문제의 사건을 기억하기는 해도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당신의 생각을 보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보라.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은 당신의 틱과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해온 일이다. 상상 속에서 우리는 늘 경계를 넘나들지만 이것은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강박증 환자가 조심해야 하는 미친 짓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미친 짓뿐이다. 이 말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무언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가장 미친 짓이다.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서 이 생각 좀 치워주세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문장은 정신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정신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힘이고 정신과 생각의 힘이죠. 벌레들이 불빛에 모여들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따라갑니다. 저자에 따르면 불안과 강박은 일종의 망상입니다. 헛된 생각이죠. 이러한 불안과 강박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망상과 불안과 강박의 형식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청각적인지 시각적인지 등 말이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상상을 적극적으로 일으켜서 불안하고 강박적인 상상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노하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입니다. 그때 살던 집은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집에 놀러온 중학교 1학년 사촌형이 화장실을 가는데 무섭다고 저를 데려가서 화장실 바깥에 보초처럼 세워두었습니다. 무서워서 화장실 문은 열어두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멀찍이 서 보니 형이 볼일을 보면서 자꾸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침을 뱉느냐고요? 형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분자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져 있는데
똥도 똥 분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똥을 누면 그 분자들이 사방으로 퍼지고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의 코와 입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냄새를 맡는 원리죠. 그런데 그 형은 똥 분자들이 입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침을 뱉어서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똥을 먹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의 30년이 넘도록 화장실에서 침을 삼킨 적이 없었습니다. 입안에 모아두었다가 화장실을 나올 때 뱉었지요. 나중에야 그것이 잘못된 상식에 의한 강박의 일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침을 삼켜보려고 정말 어렵게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똥을 먹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기분을 극복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로 강박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진실로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예민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사촌 형이 지금도 화장실에서 침을 삼키지 않고 뱉으며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형은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사실 자체도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 당시 어린 마음에 똥이 내 입속으로 들어온다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형을 따라했던 것뿐인데 그것은 오랫동안 제 삶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믿음의 말, 부정 확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거는 어둠의 마술 주문과 같습니다. 이 책 저자가 소개하는 10문장 요법은 긍정 확언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가 현재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태에 대해서 현재 시제의 평서문으로 선언하듯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축복의 주문을 거는 것과 같지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인식하느냐가 나의 경험과 기억과 현실을 창조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버릇도 중요하죠. 농담이라도 여러 번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농담으로라도 자신에 대한 악담이나 비난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집착입니다. 어떤 작은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은 점점 힘이 커지고 결국 우리를 잡아채서 그리로 끌고 갑니다. 무엇보다 생각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각, 욕구나 욕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아이디어라면 바로바로 흘려버리는 연습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것이 마음 경영의 기본 중의 기본 훈련법이죠. 한두 번, 1, 20번, 1, 200번 한다고 해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5초 안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 욕구 등을 즉각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무수히 연습했는데 막상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어지기 십상입니다. 자기 생각은 검토하고 의문을 품고 개선하고 더 바람직한 것은 없는지 사유해야 마땅합니다.
그럴 때 실제로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바람직한 생각, 내 삶에 더 유익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현명하게 하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공부죠. 자기 생각에 속지 마시고 자기 생각을 믿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을 항상 검토하시고 사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